한 2주나 4주 후에 300명에서 400명 가까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동시다발 40대 이하 경로 불명. 아니, 뭐 걸리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걸리면 뭐 좀 아프고 뭐 별로 위험하지도 않다며.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3개의 부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부위는 효과적인 백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최진봉입니다. 방역 당국이 예측한 것보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급박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잔혹한 겨울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하지만 날카로운 분석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사투 현장에 계시는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 그리고 오늘의 더 특별한 게스트 이철우 국제백신연구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영일 시사평론가. 네. 3차 대유행을 공식화하자마자 네. 2단계로 격상한다는 발표를 20일 날 했습니다. 네. 상황으로 보면 이전과 확실히 다른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위험한 대목인데요. 자,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시다발, 두 번째는 40대 이하, 예. 세 번째는 이 경로 불명. 예. 이 3가지인데요. 그런데 이게 3차 대유행의 경우에는 중심 집단이 없다. 이게 방역 당국이 지금 당혹스러운 대목이고요. 굉장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긴 하지만 전국 산간 벽지까지도 지금 계속 이제 감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대 이하의 젊은 층이 지금 정세균 총리의 20일자 발표에 따르면 무려 52.2%를 차지한다. 그 젊은 층이 과반이 넘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최근 일주일간 40대 이하 확진자 비율이 52.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고요. 예. 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1, 2차보다도 지금 3차 대유행은 훨씬 위험하고 감염 경로, 초발 환자를 찾는데 역학조사가 안 먹히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두려운 대목입니다. 대한감염학회에서도 발표를 보면 하루에 1000명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는 진단까지 내놨습니다. 상당히 무섭게 들리는데 그러면 지금의 유행이 아직 정점에 다다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염 재생산 지수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 계속 변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은경 본부장이 1.2라고 얘기했었던 거는 그 전주, 지지난주에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 1.2 정도였고 그 수치를 할 때 이번 주 정도에 한 이제 한 뭐 300명, 400명 될 거였는데 지난주에 이미 300명 넘었잖아요. 근데 지난주 중간에 이미 1.5를 넘었고요. 지난주 말에 이미 2.0을 넘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염학회에서 인용한 건 2.0이 됐을 때의 상황을 인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2.0이라는 얘기는 한 명의 감염자가 감염시킬 수 있을 때 몇 명을 평균적으로 감염시키냐는데 2명을 감염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이 잠복기에 보통 확진자들이 5에서 7일마다 이제 나온다고 가정하면 5에서 7일마다 2배씩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런 통계를 이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2, 3주 내에 1000명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예측을 한 건데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분히 지켜주셔서 이제 한 발짝 덜 움직이시고 집에 계셔주시고 또 약속 취소해주시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모여졌을 때 앞으로의 그 험악한 그런 예측들을 이제 벗어나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단계를 조정할 때 가장 1차적으로 보는 지표가 결국에는 1일 확진자 숫자입니다. 하지만 1일 확진자 숫자 외에도 뭐 그 외에 보조적인 지표들이 있습니다. 현재 뭐 기후적 특성을 고려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의 분율이 높은 경우에도 굉장히 역학조사로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성을 알릴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이 확진자의 숫자가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추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을 검토할 때는 이러한 1일 확진자 숫자 외에도 좀 다양한 포괄적인 지표를 사용해서 좀 더 이르게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3차 대유행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통제가 어려운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도. 여기서 이제 최영일의 더 이슈 체크 들어갑니다. 제가 최근에 놀라운 설문조사를 하나 봤어요.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유명순 교수팀이 이 설문을 했던데 국민들에게 물었는데요. 무려 46.1%가 코로나19 감염은 어느 정도 운에 달려 있다. 운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라는 방식의 자, 코로나19가 결국 이 감염되는, 확진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이런 운명론적 인식이 무려 61%에 달해요. 이재갑 교수님, 여기 좀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니 뭐 걸리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걸리면 뭐 좀 아프고 뭐 별로 위험하지도 않다며 이제 이런 인식이 이미 좀 만연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반증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결과를 보시면 20대에서 운명론적 인식의 퍼센트가 56.6%인데 30대가 51.2%, 40대 51%, 이렇게 되다가 50대 넘어가면 39.9, 60대 37.9 이런 식으로 연령이 올라가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감염이 젊은 사람이 감염되면 그렇게 위중하지도 않고 또 우리나라는 20대 미만의 사망자가 지금 한 명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외국은 뭐 사망자 꽤 있었긴 했지만 거꾸로 젊은 분들이 이번 코로나 유행을 통해서 많은 피해를 또 보고 있잖아요. 특히 일용직을 하고 있거나 아직 직장을 못 얻고 있는 상황들도 발생을 하고 또 자영업자들이 40대에 많이 몰려 있는데 자영업자들이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올라가면 영업도 못 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일단은 이미 이제 전반적인 우울감들도 존재하고 그다음에 약간은 좀 이제 자포자기한 그런 심리가 이제 작용하는 것 같아서 일종의 사회적인 어떤 병태 생리가 작용하는 부분인 거죠.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아픔이 사회의 아픔으로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젊은 층에서 아무래도 활동 반경이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파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비춰봤을 때는 젊은 층에서의 감염, 특히 무증상 감염은 굉장히 이제 유행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그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한 입영 장병의 항체 양성률을 봐도 6천여 명에서 약 15명, 그래서 0.22%가 나왔습니다. 일반 인구 집단의 앞서 발표가 아마 0.07%였는데 그래서 그거보다는 높은 확률이어서 통계 자체를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지만 분명 지역사회에서 무증상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는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의 유행은 이런 무증상 감염으로 이어지고 더 큰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무증상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은 이제 수능이 코앞에 와 있잖아요. 네네. 이 시험 보다가 무증상 확진자와 함께 섞여서 시험 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많을 텐데 방역을 하면서 수능을 치르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나 아니면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관련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분야에 지금 관심이 뭐 촉각이 곤두서 있죠. 그런데다가 마침 또 이 지난번에 중등교사 임용 시험 때 67명이 확진돼서 시험을 못 봤는데 시험을 본 이후에 확진된 사람들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증상으로 시험을 쳤거나 아니면 약간 미열이 있는데 1년 준비한 게 걱정되니까 해열제 먹고 가서 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자, 수능은 40여만 명이 동시에 하루 동안 일제고사를 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방침을 내놨어요.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마음으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모든 일상적인 친목 활동을 잠시 멈춰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난 19일부터 수능 12월 3일까지 2주간이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이고요. 지난 26일 목요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일단은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와 고사장으로 이용되는 학교는 다 비웠습니다. 방역을 철저히 하고 시험 당일에도 이제 거리두기와 칸막이를 철저하게 이제 지키기로 했는데 주로 이제 이 확진자 학생들은 병상과 생활격리 시설에서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자가격리자들은 별도의 공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만은 어쨌든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와 일반 학생들이 같은 날 같은 시에 동일하게 치르게 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학생들을 얼마나 잘 보호하느냐의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실 뭐 확진되거나 자가격리 되더라도 시험을 볼 수 있게 뭐 해준다고 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이게 확진이 된 상황에서 이게 병원에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상황들이 사실은 뭐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몸 열도 나고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일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될 수도 있고 또 자가격리 대상자 같은 경우에도 뭐 수험장을 또 따로 써서 시험을 볼 수 있긴 한다 그러지만 마음의 부담을 상당히 안고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수험생들 스스로 이제 그런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수험생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분들이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뭐 가족들, 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동생들도 그렇고 뭐 언니 오빠들도 그렇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감염이 되면 다 자가격리 대상자로 수험생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최대한 만들어주지 않는 것들 그리고 심리적인 그런 지원도 상당히 많이 필요해서 일단 이런 부분에 불안하지 않도록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다독거려주고 안심시켜주는 거 또한 심리적으로 많이 어렵다면 아예 심리적인 그런 상담들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주면 일단 조금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상황이 우리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죠. 미국 괜찮은 건가요? 지난 17일 미국 발표 자료를 보면 17일 날 하루에 사망한 숫자가 1,707명입니다. 예. 그래서 이 숫자를 이제 분당으로 계산해 보니 1분에 1.2명꼴로 코로나19에 희생당한 셈인 거죠. 결국에는 이런 확진자 숫자 증가, 사망자 숫자 증가는 결국에는 의료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보면은 결국 미국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노스다코다주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너무 의료진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상이 없으면 진료에 참여하라. 네바다주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너무 증가하고 있으니 병원에서 이게 수용할 수가 없어서 주차장에 간이병상을 또 설치해서 주차장에서 또 환자를 수용하고 있고 또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영안실에 이제 시구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시구를 빨리 이렇게 해결해줄 이제 뭐 직원을 뭐 시간당 3만 원을 들여서라도 급구한다는 이제 공고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런 확진자 숫자 증가, 사망자 숫자 증가가 결국에는 의료 서비스에 적절한 이제 서비스 제공하기에 좀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고 지금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은 다시 악화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확실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중증 환자들을 전담해서 치료해야 될 전담병원이나 전담병실 같은 경우에 곧 바닥이 날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긴 하는데요. 오늘까지 지금 위중증 환자가 한 8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위중증 환자에 대한 중환자실 베드가 한 200개 정도 되니까 아직은 여유가 있기는 한데요. 근데 미국이랑 유럽의 상황들을 좀 저희가 꼭 한번 타산지석 교훈을 삼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이랑 유럽이 초기에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특히 휴가철과 맞물려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 사망자 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료 체계의 부담이 크지 않다 보니까 유행이 어느 정도 커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방심하고 아주 이제 강력한 그런 조치들을 조금 머뭇거렸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들 감염이 확 늘어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로 인해서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노령층의 감염자 숫자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확진자 수가 너무 늘어나고 그중에 고령자 환자들까지 이제 감염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서야 이제 사망률이 증가되고 중환자실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환자실이 조금 여유 있게 보이더라도 이 상황이 길어지고 또한 지금 이제 진단되는 이제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에 바로 나빠지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간격을 두고 좀 있다가 나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의 확진자 수의 범위를 빨리 줄이지 않으면 고위험군들의 감염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중환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에서도 중환자실 부족한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백신 얘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화면 먼저 보시고 얘기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총괄하는 초고속 작전팀의 몬세프 슬라위 최고 책임자가 백신 승인 다음 날 아마도 12월 11일 혹은 12일에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각종 신기록이 세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먼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백신 개발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아마 10일 날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 이게 승인이 떨어지면 24시간 안에 접종을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르면 11일부터 현지 시간으로
이것은 인류 역사상 정말 최단 백신 개발 기록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류 최초의 mRNA 백신이다. 지금 이게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이 박사님에게 토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백신이라 함은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이제 외부 균을 한번 학습시켜서 다음번 균이 진짜 균이 들어왔을 때에도 이제 면역 체계가 그걸 방어할 수 있게끔 한번 이제 학습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그 학습시키는 그 인자를 일반적으로 뭐 항원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방어 능력을 뭐 항체라고 표현한다면 이 항원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여러 가지 차이점에서 결국에는 백신의 기술들이 좀씩 다릅니다. 이제 예전에 많이 사용됐던 기술은 결국 뭐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아니면 약독화시켜서 실제 병은 일으키지 않지만 면역 반응은 일으키는 또는 뭐 단백질을 재조합해서 합성해서 또 줘서 또 그런 항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항원이 아니라 그 항원이 되는 유전 물질을 우리 몸에 주입을 하고 그 유전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항원이 되고 우리 면역 체계가 거기에 반응을 해서 그 백신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기술입니다. 상대적으로 백신보다는 뭐 항암제, 항암 치료에 많이 쓰였던 기술인데 이게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제 바이러스의 염기 사열만 안다면 빠르게 백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종 감염병에 좀 어떻게 보면은 특화된 가장 적합한 백신 플랫폼 중에 하나로서 최근부터 굉장히 곽광을 받는 백신 기술입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도 사실은 임상 실험을 발표를 했습니다. 백신 관련해서 예방 효과가 70%다. 그러니까 이제 백신의 접종 방법을 좀 달리해서 접종을 한 거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전체 자료가 나오면 좀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정말 단편적인 자료만 공개됐습니다. 백신 접종 방법을 첫 번째 백신은 절반 정도 용량을 맞추고 두 번째 맞을 때는 전체 용량을 맞추고 한쪽 다른 쪽은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 다 전체 용량의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 조금 이제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오긴 했는데 처음에 절반 맞고 두 번째 이제 전체 용량을 맞은 군들 같은 경우는 백신 효과가 90% 이상 나왔더라. 근데 이제 처음도 이제 전체 용량, 두 번째 전체 용량 맞은 그룹은 한 63% 정도의 효과를 보였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니까 70% 나오는데요. 사실 두 개를 합쳐가지고 통계를 내는 거는 별로 적합한 방법이 아니고요. 이게 단편적인 결과여서요. 이게 전체 결과, 많은 사람을 대상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지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쯤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 자체가 이미 에볼라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해서 이미 이 플랫폼 자체의 안전함이 증명돼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옥스퍼드 이제 대학에서 이제 그 기술을 제공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을 했는데 공공 백신 형태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백신의 가격보다 한 10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공급이 될 거고 다른 한 가지 장점은 냉장 보관이 가능합니다. 2도 8도의 냉장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 국가처럼 콜드체인이 잘 안 되는 데서도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게 이제 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이기 때문에 이 백신 결과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이 백신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 완제품 같은 경우 이 바이러스를 키울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공장만 있으면 이거를 어느 이제 백신 회사도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한 백신 회사의 공장 자체가 이런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이미 위탁 생산하기로 계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백신의 결과가 아주 우수하게 나오고 안전성이 증명이 된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도 유용한 백신이지만 우리나라한테도 아주 유용한 백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백신의 결과를 좀 상당히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나와야 되겠네요. 네. 이철우 박사님이 근무하시는 곳 국제백신연구소가 사실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관련한 임상 실험을 지원하는 곳이잖아요. 백신 개발이 좀 늦어지더라도 이게 백신이 개발되면 정말 이 코로나19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앞서 언급된 회사들에 비하면 다소 임상시험 단계로 보면 뒤처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백신 연구라는 것이 백신이 하나 승인됐다고 해서 그 백신 연구가 이제 다 끝나고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백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뭐 현재 뭐 온도 조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두 번 맞아야 될 걸 한 번 맞는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백신의 장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상용까지 간다면 코로나19에도 굉장히 유용한 백신이 되겠지만 향후 그 다음에 있을 유행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대비가 됩니다. 또 다른 결국 모더나나 파이자 이런 많은 회사들이 코로나19에서 백신에서 선두주자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전에 메르스,
뭐 지카, 에볼라 이런 관련된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연구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임상으로 진행할 수 있었고 따라서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지금 언급된 백신 기술들은 굉장히 신기술입니다. 따라서 이런 데에 좀 더 회사들이 경험을 쌓고 임상 연구가 더 진행된다면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다음번 유행에도 굉장히 유용한 백신 플랫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내 상황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백신 얘기 나눠봤는데 세 분께 공통으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평론을 하니까 네. 보도 사진들을 주로 보잖아요, 뉴스를. 그러다 아주 재밌는 걸 봤는데 2019 지난해에도 G20 정상회의가 열렸어요. 그렇죠. 정상들이 다 모였습니다. 기념사진이 한 장 남는 거예요. 수십 명의 세계 정상이 쫙 나란히 서서 우리 마치 졸업사진처럼 기념사진을 딱 박았어요. 올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 국가로는 최초로 의장국이 됐는데 G20 정상회의 사진이 그야말로 이게 우리가 픽셀을 이렇게 모자이크한 것처럼 화상회의로 전 세계 지도자들이 증명사진이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왜 이런지 이유를 알잖아요. 코로나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인류가 이렇게 변했구나. 접촉할 수 없는 시대로 됐구나. 빨리 다시 저런 기념사진을 언제 볼 수 있을까 하는 좀 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세계 백신 면역 연합에서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세 개의 부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부위는 효과적인 백신입니다. 예. 두 번째는 백시네이터로 예방 접종을 할 의료 인력과 보건의료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가 백신이라고 해서 피접종자를 얘기합니다. 네, 결국에는 앞서 이재닥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인데 결국에는 백신이 나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일정 수준의 인구 집단 면역을 형성해야 결국에는 코로나 종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결국 희망적인 백신 개발 소식이 들려오곤 있지만 아직 우리가 두 개의 부위를 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세 개의 부위를 다 이룰 때까지는 결국엔 생활 속 거리 두기 그리고 방역수칙 준수 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겨울철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처럼 3차 유행의 이제 고비 상황 속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많이 힘들고 지쳐 있는 건 압니다.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국민들이 지쳐 있는 만큼이나 의료진들이나 방역을 하는 분들도 많이 지쳐 있지만 그래도 국민 생각하면서 지금 밤새 가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노고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서 우리가 이번의 위기도 우리가 잘 이겨냈구나. 라고 우리가 2, 3년쯤 지나서는 한국 참 힘들었는데 국민들이 노력해서 이긴 국가야. 이런 그런 회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뭐 세 분 말씀처럼 사실 우리가 저력이 있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더 저력이 있는 국민들입니다. 1, 2차 때도 우리가 잘 이겨냈으니까 3차 대유행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힘을 모아 코로나 백신에 힘쓰고 있습니다. 연이어 코로나 백신 관련된 희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코로나 백신 접종 전까지 생활 속 거리 두기 그리고 방역수칙 준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